트럼프가 자기에게 그렇게 잘 보였던 일본마저도 공개적으로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돈만 벌어 간다. 이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구만. 이 양반을 어떻게 설득해야 돼? 이거 뭐 투구를 갖다 맞춰도 안 돼. 뭐 손바닥을 막 비벼도 안 돼. 막 이렇게 싹싹 비벼도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럼프용을 어떻게 달래냐 이거. 예. 지금 일본도 깠어요. 협박성 발언을 동맹국한테도 던지고 있는 트럼프. 나토의 유럽 회원 국가 일본까지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유럽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 미국은 그들 군대 100% 비용 지불하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돈만 뜯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유럽 동맹국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지도 의문이고 일본과도 상호주의 어긋나는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야 이거 일본을 향해서도 이 정도면은 야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그냥 밟히겠는데? 예. 일본은 미국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미국은 또 일본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미일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결국에는 이 주일 미군 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이 명분을 위해 이런 멘트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재무장관도 나서서 뭐라고 하냐. 미국의 적대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은 동맹국들도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이. 동맹이 없어 지금 미국이. 지금 동맹이고 뭐고가 없어. 적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이 트럼프리즘,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갖고 와라 이거야. 미국의 달러 갖고 오고 미국에다 다 갖다 바치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세워야 지금. 그러니까 니들 나라 일자리 만들지 마. 니들 나라 달러 쌓아놓지 마. 니들 나라에서 뭐 뻘짓하지 마. 환율 조정하지 마. 무조건 미국으로 다 갖고 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십 년을 같이 피를 나눈 동맹국 혈맹이기도 하고 또 뭐 미국 따라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뭐 베트남 전쟁도 가고 뭐도 하고 또 어떤 공산주의와도 같이 싸웠던 역사도 있고 다 여러 개의 그 경험이 있지만 트럼프에 와서는 그딴 추억팔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딴 거는 군사적인 얘기는 군사적인 얘기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얘기까지 뭐 봐줘야 된다 이런 명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거는 군사적인 경험, 군사적인 역사에 관련된 건데 이제까지는 미국이 그런 부분들, 군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하고 그래 우린 동맹이니까 좀 같이 가자. 또 이것도 함께 군사적인 것도 함께 가고 경제적인 것도 함께 가면서 다른 무언가도 우리가 함께 더 이렇게 신뢰를 쌓고 이런 게 이제 동맹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경제 외교의 방식이었는데 트럼프 형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 군사적이고 자시고 그딴 건 이제 쓰레기통에 갔다 이거고 경제 얘기할 땐 경제만 얘기해. 동맹 얘기하지 마. 군사 동맹 얘기하지 마. 경제 얘기할 땐 경제만 얘기해.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달러를 가져가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이제 수입 지표들, 대미 수출 지표들 열어보고 이제 까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고 한국이고 동맹이고 자국이고 없이 그냥 자시고 그냥 다 때려주마야.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호혜적이다. 알아서 기어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이든 친구든 미국 우선주의 규칙하에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또 지목해서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만 챙기면서 고율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즉 미국한테는 높은 관세를 때려먹으면서 한국이 지들만 이익을 봤다. 상호주의 피해의식에 트럼프가 사로잡혀 안보 우선을 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형님이. 이게 아주 무서운 메시지야. 이 동맹국들도 트럼프에 동조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이제 어저께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가짜 우파들 또 구태 우파들은 자꾸만 반공주의에만 집중해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공산 빨갱이랑 자유주의 진영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여러 개로 이제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지만 얘네들이 이 안에서도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본주의 적응해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산 국가와 우리나라도 또 무역을 하고 있고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맺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나라의 침략이나 우리나라를 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이분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와 자기한테 동조하지 않는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빨갱이 취급이나 또는 뭐 이런 뭐 화교가 어쩌니 뭐 간첩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게 그게 뭐겠어. 이게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 이들의 가장 큰 든든한 형님이 바로 이 미국이었단 말이지. 미국 트럼프 형님이 이 사람들의 이 단순한 무식한 머리로는 트럼프가 반공주의에 매우 뚜렷한 인물이라서 한국을 엄청 도와줄 거다라고 엄청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지. 반공주의를 그렇게 트럼프가 갖고 있었다면은 이런 군사 동맹국가, 즉 우리가 반공으로 나름대로 뭉쳐져 있던 일본, 한국 이런 우리를 이렇게 조져버리고 뭐 유럽을 조지고 이러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거 럼프 형님한테는 반공이라는 게 없어. 럼프 형님은 뭐든지 다 이코노미야 지금. 뭐든지 머니로만 본단 말이야, 머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의 어떤 우파, 우리 국내에 있는 구태 우파들이 갖고 있는 반공주의가 이 트럼프 세계에 와서는 하나도 이게 대응이 안 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상이 되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지금 상황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미국은 반공주의나 공산주의에 관심이 없어. 자기네들한테 공장 짓고 돈 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방국일지라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응? 아메리카 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 상향 이동성,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뿌리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무역협정의 이반자들이 이 점을 간과해왔다. 결국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 체제라는 게 없어. 과거에는 이 공산주의라는 거를 막아야 됐었던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손해보더라도 이 공산주의를 막겠다라는 게 먼저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뭐 해를 끼치는 놈들을 미국이 어떻게 때려버리겠다 이런 멘트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건 조져버리겠다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1도도 관심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망했고 공산주의는 이미 졌어. 미국의 화폐를 안 쓰면 공산주의 국가도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트럼프 형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자기가 또 연임을 하기 위해 뭐 법도 바꾸고 뭐 다양하게 하려면은 확실하게 지지를 얻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정치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놔야 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그게 예전에는 공산주의랑 싸워서 뭐 자본주의를 확보한다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딴 거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려면 다른 나라한테 다른 나라의 걸 갖고 와야 돼. 근데 얘네를 미국으로 갖고 오려면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바이든 민주당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 너희들 우리나라 공장 지어주면 보조금 줄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보조금 제도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 나라가 땅값도 싸고 뭐 도시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그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장을 지을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법 체제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환경 오염성 뭐 개발을 하더라도 제재를 안 받는 거야. 근데 선진국이 될수록 제재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장 하나 짓기도 빡세, 뭐 사람 하나 고용하기도 빡세, 고용하면 또 노조 새끼들 걸 막 난리쳐. 이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장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 다 못 사는 나라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다가 짓다가 또 뭐 한국도 못 살 때 한국에 와서 짓다가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이 안 지어지잖아요. 이제 베트남에 짓다가 어디 듣보잡 나라에다가 막 짓고 하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규제가 좀 덜하고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생산할 만하잖아.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안 짓고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뭐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 보조금 줄게 우리나라 와. 우리나라 인프라 좋고 뭐 머리 좋은 애들 많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우리가 또 감면도 되고 또 서로 여기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사람도 뭐 인구수도 많고 시장도 열려 있고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근데 럼프 형님은 보조금 왜 주냐? 관세로 너희들에게 공포 정치로 공포로 다스려주마 이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지금 럼프 형님은 우파적인 지금 관점이 아니야. 이 자국주의라는 거는 우파주의일 수는 있는데 지금 럼프 형님이 쓰는 방법은 이거 문재인이 했던 이 세금으로 국가가 경제를 이끌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거. 그래서 관세는 좋은 세수원이고 중요한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한다. 아, 이거 안 됩니다. 예. 저기에서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를 올리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또 다시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식이나 이런 또 뭐 어떤 모기지라던가 이런 쪽이 또 크랙이 생겨갖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이제 어떤 미국이 어떤 가장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게 또 일본이거든요. 내가 트럼프가 일본 애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만나서 얘네들이 이런 그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협조가 되게 필요한데 그 협조 중에 하나가 일본의 환율 문제란 말이에요. 일본이 엔저가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오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일본이 좀 너무 이익을 너무 빨아가는 거 아니냐.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미국한테 호소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 플라자비 때 두들겨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못 견딘다 싶으면 다시 미국한테 찾아가서 우리 좀 환율 좀 만질게요 이러고 허락받고 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과 미국은 그 일본의 엔화에 대한 걸 가지고 서로 협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엔화의 변동이 미국한테 무지막지하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엔화라는 게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의 힘이 미국 국채랑 거의 뭐 비견될 만큼 그리고 일본이란 채권은 대다수가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어서 망하지가 않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일본 국채를 팔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일본 나라가 뭐 이런 걸 부담 가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금융적으로 단단한 나라다 보니까 이 엔화에 대한 그 매력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린다던가 일본이 어떤 엔화의 환율 조정을 좀 놔가지고 엔화가 올라가는 걸 냅둔다던가 이래버리면 모든 자금이 다 엔화로 다 몰려버려 막.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까지 같이 붙어버려.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공포가 또 시작이 돼. 예, 다 망하는 거야, 다. 주식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이런 그림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이 엔화를 가지고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럼프 형님이 자기 성격을 지금 못 참는 것 같아.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제 연세가 있어갖고 이제 못 참는 거야. 급해 지금 뭔가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일본 쪽에 엔화 쪽으로 자꾸만 지금 돈이 가고 있거든. 다 안단 말이야.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일본도 올린다고 했는데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모든 시야가 엔화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엔화를 이제 슬슬 모아볼까 이러고 일로 몰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한테는 트럼프 형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게는 물론 일본이 그런 이제 엔화가 좀 올라가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다지만 이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문제가 또 있고 미국이 또 이 올라가는 물가를 감당을 못해서 또 다시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또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관세를 통해서 물가도 잡고 수입 물가도 잡고 동시에 금리도 안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모든 걸 맞추려면은 일본 뭐 유럽 한국 뭐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야만 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있겠냐? 어려운 문제죠. 조기 대선을 꿈꾸며 자신의 부족한 무제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내놨던 이재명이가 한 발 물러섰네요. 예. 그렇게 아는 척을 하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내가 AI에 대해 아는 것 없지만 이러면서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발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발언에서 아주 그냥 두들겨 맞고 막 그냥 무식함이 다 드러나니까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이러면서 예
그렇죠.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발언으로 여권의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이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AI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모르면 공부를 하라고. 공부가 안 됐는데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서 또 추가 부연을 했다. 이게 긁힌 거야 지금 얘가. 이거에 완전 긁혀가지고 지금 야마가 돈 거지. 왜냐면 무식함이 드러난 거잖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 30%를 우리가 가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덜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을 30%를 갖냐?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근데 끝까지 우겨요. 그래서 좀 내가 얘기한 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가정법을 써갖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공산당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냐? 뭐 하면서 어쨌든 관심을 끌었으니 된 거지. 이러고 이제 정신승리를 혼자서 정신승리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신승리. 그리고 AI에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분위기였다.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AI 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원래 좌파들의 문제죠. 이게 운동권 활동만 하고 무슨 화염병이나 던지던 애들이 지들이 경제를 공부하고 세상의 원리를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맨날 대기업들 조지자, 법인세를 늘리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소득 주도로 성장을 시키자, 걔네들이 했던 거 다 망했어. 그리고서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공포 정치를 하자 이게 했던 게 종부세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야. 종부세를 때리려고 하는데 정부 부처 있는 애들이 다주택자야. 정부 부처 있는 애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직을 줘도 부동산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게 잘 증명이 되는 거잖아. 말로는 분배를 외쳐도 막상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쥐고 있는 그런 부르주아의 입장에서는 좌파고 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젠다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시즘에 머리가 경도당하고 평생을 부자들한테 시샘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 지금 시대에 걸맞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말한 것도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공부가 덜 됐는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즉 기축통화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집단에는 내가 기축통화 같은 이런 국가랑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기축통화라는 맥락이 나올 수도 없어. 이번에도 지분을 30%를 그런 엔비디아 같은 애들의 지분을 30%를 가지려면은 무지막지한 돈을 써야 돼. 무지막지하게. 그게 어떻게 남는 장사가 되냐 이거야.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텐데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미국도 애플 주식 30% 갖고 있지 왜. 다 그렇게 가지. 근데 그런 사고 자체가 완벽한 완벽한 사회주의나 공산적 사고에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길 바랬어. 야, 이 정도면 내 말에 다 따라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인마 내가 헛소리해도 인마 니들이 빨아줘야지. 안 빨아주더라는 거야.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주식회사를 국가가 30%를 먹고 거기서 배당을 아무리 모아도 국민한테 뿌려줄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도 이재명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지 아무도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들키니까 저렇게 긁혀버린 거죠. 그래놓고 얘는 또 뭔 소리를 하냐.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폐지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자신의 혐의 배임죄는 폐지하자. 자기와 다른 애들한테는 검찰과 짰다. 야, 어떻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애가 어떻게 야당 대표가 돼 있냐. 진짜 신기하다 정말. 이재명이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와갖고는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거 뭐야 얘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지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작년에도 배임죄를 폐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혐의 아니야. 자기 혐의. 어떻게든 자기가 받고 있는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행태 자체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 일부는 이재명이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법안까지 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입법을 갖다가 사유화하는 거야. 입법의 사유화. 참,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죄목 자체를 없애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발상이다. 그래놓고 이재명은 자기의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비명계에 대해서는 검찰과 짜고 한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했습니다. 화해 메시지를 내놓고 뒤통수 치고 정치에서 앞뒤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이처럼 상반된 모습은 보기도 어려울 텐데 이재명의 이중 삼중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런 이재명 같은 애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가는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지가 잘못해놓고도 모른 척 또는 남 탓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냐는 거야.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좌파들의 정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는 없어. 진보 저게 어떻게 진보냐. 퇴보죠. 우리는 이제 이재명을 통해서 단순히 사법 리스크만 볼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성 자체를 봐야 돼 지금. 저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취소라는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내용이에요. 법원이 오늘 윤통의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항고를 할지 말지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냐? 재판부는 먼저 가장 메인 사유가 이거야.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했다? 일단은 검찰이 항고를 하면 바로 석방되진 않고 그냥 잡혀 계셔야 되고 이 판단이 또 안 받아지면 다시 대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에요. 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고할 수밖에 없겠지.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가 부정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석방되는 줄 알고 막 호들갑을 떨었던 분들 야 왜 석방이 안 되냐 이러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은 구속의 적부심도 아니고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항의가 나온 거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이거는 맞아 들어줬어. 이제 두 번째 항고 들어가고 판단 받아보고 고법에서 그 위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길게 걸리겠죠.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이 7일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항고를 할지 말지를. 근데 7일 내에 지금 탄핵 판결이 나올 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탄핵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은 또 다른 혐의들로 기소를 당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사건, 도이치모터스 은폐 사건, 그다음에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등등등으로 또다시 구속영장 받으셔야 되고 어차피 또 그걸로 또 털리게 돼 있거든.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인이라서 이제 짐 빼고 자기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었잖아요. 내란죄가 아닌 나머지 죄는 대통령이 이제 불소추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됐든 대통령 기록물법이 됐든 이런 것들이 구속을 못 시켰던 거야. 수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그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 공소장 내용 막 넣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죠. 그 다음에 탄핵이 되자마자 이제 구속 때려버리고 막 수사 들어간다 이러고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막 추가적으로 혐의 넣고 해갖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생각해 보면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되는 도중에는 구속이 안 되셨어.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속돼 가지고 고생하신 건데 윤통 역시도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윤통께서 그 감옥 생활을 벗어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지금 형국엔 있죠. 네, 어쨌든 오늘 구속 취소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왔어. 이게 검찰이 한 거를 하고 아마 탄핵 여부가 나오면 또 다른 걸로 이제 엮어서 또 사람을 잡아놓고 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또 법원에서도 다 이제 알겠죠. 이제 민간인과 이제 대통령의 차이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무슨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이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구속 기간이 지났다 이거야. 구속 기간이 지났다. 얼마나 지난 거야? 구속 기간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봤더니만 오늘 법원에서는 일명 이제 화교 취급받았던 판사죠. 예. 지모 판사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자 이제부터 라고 하면서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소요된 기간을 하루 단위로 책정해 구속기간을 늘려온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지 말고 새로운 기준 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자 해서 검찰이 늦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는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건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유는 이 시간별로 이 날짜를 다 따져보면은 오전 9시 7분에 끝냈어. 이날 9시 7분으로 끝나야 되는데 1월 26일 9시 7분에 구속이 만료니까 요 전에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은 26일 6시 넘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 9시간 차이로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26일까지인데 26일도 아니야 27일까지인데 자기네들이 하루 당겨갖고 26일 했는데 뭔 소리세요 했더니 판사님이 보실 때는 야 시간으로 하면은 9시 7분이 끝이야 이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법령에 다 나와 있거든.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난 데에는 구속 적부심 그리고 구속에 대한 거는 날짜로 센다라는 게 나와 있어. 체포 적부심에 되면은 체포에 대한 거는 48시간이라고 시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의 기준이 다른 거야. 하나는 날짜로 돼 있고 하나는 시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속에 대한 거는 날짜기 때문에 자정을 넘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체포는 48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48시간이라는 거를 언제부터 48시간이다 이걸 지들이 이제 시간을 재 그렇게 해서 딱 처리가 다 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형사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구속기간에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류를 보내는 시간이야. 서류를 보냈다 하루 받았다 하면 이틀이 걸렸잖아. 이거는 구속기간으로 넣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를 구속기간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서류를 보내는 시간들을 따져가지고 체포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근데 요 시간을 이제 이번에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고 이제 소를 제기한 쪽에서 이 체포 관련해서는 48시간이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검찰에서는 뭔 시간 단위냐 날짜가 돼 있는데 일로 계산한다는 게 법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뭔 시간이야 이걸로 붙었는데 판사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봐주자. 예,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절차의 목적이다. 그래서 피의자의 요구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오전에 끝냈어야 했다라는 해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계산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하기로 이미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영장이 다 청구가 되고 구속이 다 됐던 건데 오늘 판결은 이걸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시간으로 가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체포이기 때문이죠. 체포. 이거는 구속이고 체포는 또 다른 거다 이거야. 판사의 얘기는 그거야. 오늘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체포와 구속의 차이가 법 규정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고 이 구속은 날짜, 체포는 시간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이런 논란이 없었냐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이번 판결은 최초의 판결이에요. 최초의 판결. 시간으로 하자는 거는 최초의 판결이라서 모두가 다 갸우뚱한 거야. 근데 왜 이런 게 최초로 나왔냐를 보면은 체포 적부심 심사 자체가 1년에 30건도 안 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체포 적부심 심사 자체를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체포를 당해도 어차피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돼. 즉 48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유치장에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체포 안 당할 일이고 적부심 심사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자기가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얘를 체포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하는 거야. 만약에 안 한다면 얘 풀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체포라는 거는 48시간밖에 구금을 못 해요. 근데 그 체포 적부심 심사의 기간 48시간을 거기서도 이제 뭐 서류가 오고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 기간이 10시간이었어. 10시간. 그 10시간을 검찰은 빼야 된다라는 거야. 이 구속의 시간에 그 10시간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을까지 포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오전 9시로 이제 줄어들게 돼. 근데 이 검찰의 말은 이 체포 적부심에 들어갔던 10시간만큼은 당연히 이거는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은 우리랑 상관없이 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느라고 시간을 버린 건데 왜 이 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 포함시켜갖고 그만큼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냐 이거야. 근데 윤석열 쪽은 그 10시간을 왜 인정해야 돼? 10시간은 안 돼 이러고 그 10시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 10시간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검찰이 입장에서 더 빨리 한다고 한 거야. 근데 9시간이 지금 그 9시간 차이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의자를 더 권익을 더 위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다. 체포 때는 48시간인데 이 48시간 내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 게 10시간이 걸렸어요. 그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빼냐 마냐를 가지고 싸운 거야. 이 10시간 차이가 아까 말했던 9시간 차이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 체포 적부심 심사 때 들어갔던 10시간 때문에 서로 간에 티격태격 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 해가지고 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야. 통상적으로 그간 법원과 검찰이 계산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에 위한다며 구속기간 산정을 굉장히 축소해 주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는 시간 단위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시 자정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번 판단은 기존의 관행 법리와 다른 결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에게 과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부분은 아직 불명확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거는 자료로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공수처가 수사한 게 없어. 왜냐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헌재에 들어가 있는 거나 뭐 어디 형사재판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없다는 거야. 죄다 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게 들어가 있지 공수처 수사 자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로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없지. 차라리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한 다음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은 좋았겠지. 근데 뭐 공수처랑 대면 조사도 한번 하지를 못했으니까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이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용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는 경찰 검찰이 수사한 거라서 사실은 저 판결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 돼버렸지. 이제 공수처 수사는 문상호랑
윤석열 대통령 단 2사람 구속한 게 있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우리 재판이나 이런 데서 반영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번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윤통 체포 1월 15일 날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는 1월 17일 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서류를 보내잖아. 이게 서류를 보내면 이 서류 보내는 시간은 빼는 거야. 어떤 이 시간을 이 시간 자체를 구속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검찰 쪽에서 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뺀다는 말이 전체 구금 시간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틀이면은 2일 동안 구속이다라고 할 때 서류를 보냈어. 그리고 서류를 받아. 그럼 여기 1일 걸리고 2일 걸리잖아. 그러면은 얘가 다 합쳐서 1일 해갖고 이틀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늘어난 이틀은 구속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 4일을 구금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기간을 구속으로 안 보니까. 대신에 이건 행정적인 시간이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금이 되더라도 이건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 봤단 말이야. 근데 이번 판결에서는 요걸 여기다 넣은 거지. 요 서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시간, 즉 체포 적부심 심사에 들어간 10시간을 넣냐 안 넣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판사는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기소를 갖다가 검찰이 1월 26일 6시 52분에 돼 있어요. 하지만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얘기한 건 요거야. 같은 날 9시 오전 9시 7분에 끝났다야.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26일 같은 날이잖아요. 26일 11시 59분 저녁 11시 59분까지는 23시로겠구나. 23시 59분까지는 당연히 열려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이제까지 관례였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판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지금 9시간 차이인데 요 9시간 차이는 쉽게 말하면 그 체포 적부심 심사에 들어간 10시간에 대한 시간을 인정을 했다면 그거를 구속기간으로 넣지 않는다로 인정을 했다면 이 9시간은 세이프가 되니까 검찰의 기소가 기간을 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시간을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9시간이 문제가 되는 9시간이 더 늦게 기소가 된 것처럼 지금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이 공제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논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포 적부심에 10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 10시간을 체포 적부심 때문에 사실 소요된 시간인데 이거를 구금의 기간에 검찰이 넣냐 맞냐 이거는 이제 판사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항고를 해서 윗선 고검한테 이제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슷한 이유로 나도 취소 소송하고 나도 억울하다 국가 배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항의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런 관련 법들이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관련 법들을 보면 여기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돼 갖고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런 뭐 청구를 하거나 서류를 보내고 받는 이런 시간들은 구속의 시간에 안 넣는 겁니다. 별도로 붙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 동안 구금을 더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 다른 부분들 여기 보면은 체포 적부심도 여기 써 있거든요. 근데 왜 판사가 이런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했는지는 약간 갸우뚱한 면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법률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심지어 2020년도에 이제 개정된 건데 기간의 계산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여기. 예.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판사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기인한 법률인지는 이제 좀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갸우뚱한 지금 상황인 거지.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여기는 1일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1일이면 결국 0시까지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걸 왜 9시는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냐 이제 갸우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그래서 나오게 되는 논란이 구속 적부심 심사 때 이런 서류를 보내고 자시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구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시간 서류를 보내고 자시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간에는 그런 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규정도 없지만 그래 본 적이 없어. 횟수가 적어서 그래. 적부심 심사자 체포 적부심 심사는 1년에 몇 건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 아무도 안 하고 체포 적부심에서 이게 뭐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해서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조금 이제 판결을 이제까지 관례에 따라서만 해왔다 이건데 이거를 오늘 판사는 시간으로 가겠다 나는 이렇게 결정해서 오늘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먹힌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좀 그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번 판사는 어떤 이 시간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았고 동시에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이게 위법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웃긴 거는 앞에 법원들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죄 수사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아니라 법원과 법원의 대립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오늘 이걸 보고 법조계에서도 좀 의문을 갖게 됐던 이유는 법과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가지고도 충돌했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어요. 이게 서부지법이 윤통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이게 공수처가 해가지고 발부받은 거거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인데 수사권이 있는지 아닌지를 왜 확신을 못하지? 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는 그럼 뭐야? 앞에는 왜 냈어?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판사와 판사끼리 서부지법과 지금 오늘 나왔던 우리 지 판사님끼리 서로 간에 지금 법적 해석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항고를 해서 상위 고법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윤통이 탄핵이 좀 먼저 나오지 않겠냐. 좀 시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석방되는 건 아니고 검찰이 7일 내에 항소를 하면은 대통령도 잡혀 계시게 됩니다. 그 탄핵을 먼저 당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다른 걸로 검찰들이 마구잡이로 막 기소를 다 때리고 막 구속 신청하고 또 영장 때려버리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좀 면은 있습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막 날려버리고 막 어떤 피의자가 막 이런 식의 일종의 꽐라짓이지. 막 모든 단계에다 시비를 걸어놓고 상대 측, 그러니까 수사하는 쪽에서 시간을 틀렸다, 뭘 틀렸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면 이제 법을 갖다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런 절차적인 시비가 아예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법꾸라지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이제 막아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남들은 하지 않는 법적인 태클들을 다 걸어놓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의 피의자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고법이나 대법에 가서 또 어떻게 또 판결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입법을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시간과 날짜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형사에서 소송을 하는데 중요한 체포 과정과 구속 과정을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혼란을 주었느냐 이런 점에서도 이제 좀
모든 것들을 다 획일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시간이면 시간,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가 잘못했네, 검찰이 잘못했네 하는데 뭐 원래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얘네들은 애초에 수사도 똑바로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체포를 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네, 그것조차 잘 못해가지고 징징대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면은 이 내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를 받으셔갖고 또 들어가시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내가 이제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관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과 증인들이 증언한 것들 그리고 검찰 조사의 내용들이 온 거야. 공수처의 조사 내용이 온 게 없어요. 공수처는 조사한 게 없어서. 검찰이 김용현, 뭐 밑에 있는 곽종근, 홍장원 뭐 이런 애들의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의 공수처의 수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전히 불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탄핵을 당하고 그러는데 석방이 됐어. 근데 민간인이야. 민간인 상황에서 대선이 이제 진행이 돼. 60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후드로 패듯이 해가지고 빨리 잡아놓으면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사가 좀 미뤄지겠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하겠다 해갖고 윤통이 석방된 채로 그냥 냅두긴다. 그건 윤통이 쉽게 말해서 시위 집회도 나갈 수가 있어. 어디 뭐 산책하면서도 메시지를 낼 수 있어. 어디서 뭐 뜬금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조기 이번 대선에서 일종의 윤석열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국민의힘이 조금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민주당한테는 호재가 돼버린 상황이야. 만약에 윤통이 탄핵을 당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민주당한테는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죠.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테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윤통의 석방 가능성이 있어지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상정했다는 여야 3법이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석방이 되시고 탄핵은 인용돼 버리면 불구속 상태, 즉 윤통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윤통의 이게 리스크가 이제 갑자기 생겨버려. 구속된 상태면은 깔끔하게 대선 주자들이 포커스가 봤는데 윤통이 돌아다니시면은 윤통의 리스크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 윤통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는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다. 윤통의 메시지가 강경 보수층, 이런 애들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은 다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윤통을 끊을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으니까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결국 윤통이 석방이 되실 거면은 탄핵도 기각받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그나마 괜찮은데 뭐 그게 괜찮은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윤통이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이러면 이건 이재명이 100% 당선되는 각이야. 이러면은 이재명이 너무 많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보수 개멸인 거지. 여길 보면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이게 이번 조기 대선을 채우는 이슈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경제나 포용 이런 얘기가 없어지고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사람으로 이제 이재명을 뽑을 거냐 윤석열을 지지할 거냐 일로 갈려지는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윤통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커지고 이것들이 이재명 쪽에 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조금 고민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 전국에서는 윤통의 불구속 상태가 민주당한테는 불리하지 않다는 기대도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 중도와 극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윤통의 메시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반색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나도 감각적으로 이제 저 생각이 바로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통이 석방이 되실 거면은 아싸리 그냥 기각이 나와가지고 윤통이 복귀를 한 상태에서 뭐 자기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기 단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윤통이 임기 단축 약속하고 개헌을 위해서 자기는 하고 총리한테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윤통이 좀 딴짓하지 마시고 무슨 부정선거 뭐 이런 뻘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외치만 하시고 미국 가서 뭐 트럼프랑 골프 치고 둘이서 그리고 개헌을 진짜 하신다면야 뭐 나는 개헌에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고 내치는 이제 총리가 맡아서 한다면 그런 게 차라리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러고 나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은 석방이 됐다. 야, 이러면은 조기 대선은 하나만 와야.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아마 웬 삼류 틀튜브 출연도 가능하고 또 뭐 김건희 여사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또 나대실 거고 아주 피곤한 60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을 돕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윤통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되실 거면 그냥 구속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지워야 돼.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윤통이 석방이 안 되는 쪽이 조기 대선에 유리한 거죠. 그래야 빨리 이런 불법 계엄이나 뭐 내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경제 얘기로 가서 이재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우리가 두들겨 팰 수가 있는 건데 조기 대선을 갖다가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계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여론 조사에서도 이미 우리가 지고 들어가잖아. 중도층의 70%가 그냥 탄핵 찬성이다가 불법 계엄이다. 이건 내란죄 처벌해야 된다. 다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한 줌당 가지고 완전히 싹 빨려버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윤통의 석방이 되실 거면 탄핵이 기각되고 차라리 그냥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시는 게 낫고 석방이 탄핵이 인용이 될 거면 윤통이 석방이 안 된 채로 그냥 입 다물고 좀 뒤로 빠져 계셔주는 쪽이 이재명 당선을 막는 데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탄핵이 인용되고 윤통이 석방이 된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판사가 이재명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봐야 돼. 이러면 혹은 검찰이 만약에 상고 안 한다 이러면은 야 이재명 당선을 원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탄핵 심판을 좀 봐야겠지만 윤통이 석방이 되실 거면은 웬만하면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되시던지 그 전에 나오시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옵니다. 11일 전후 선고기를 지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14일로 보고 있죠. 지금 우연찮게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고 기일이 14일까지예요. 검찰이 상고를 하냐 마냐, 항고를 하냐 마냐가 14일까지야. 그래서 14일까지 끌다가 14일에 항고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구속된 채로 이거 탄핵 재판 받아야 돼요. 근데 이날 안 할 수도 있어. 플러스 한 3, 4일 돼갖고 뭐 17일 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헌법재판소가 윤통에 대한 이제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선고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이전 사례를 보면 11일 전후로 선고기를 정하고 그날 발표가 돼서 언제 발표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14일 그러니까 2주를 넘기지 않으니까 3월 14일 날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금 많습니다. 예, 거의 이제 결정이 났다고 봐야 돼 지금은. 그래서 변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이미 얘네들은 다 어떤 증거 확보했고 다 자기네들이 뭐 어떤 의견 교류했고 다 내용 써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선고기를 지정할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14일로 선고기일이 지정할 거란 관측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고
넘어가면 17일. 넘어가면 17일 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